네, 안녕하세요. 직업을 여행 사진가 김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수업, 줌 수업 제5강 풍경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사진이든 간에 항상 시각적인 질서가 좀 돋보여야 이제 비교적 단순하고 그다음에 간결한 사진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질서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풍경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는 그 모든 사진에서 다 시각적인 그 질서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세상에 아주 많은 그런 이제 멋있는 풍경이 정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이제 그 멋있는 풍경 사진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제 표현에 적절한 그런 이제 풍경 사진을 찍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찍어보는 그런 자신만의 풍경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배워왔던 또 알고 있는 실력을 이제 한 번 더 좀 되새겨 보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시각적인 질서가 딱 돋보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역이 좀 넓은 그런 이제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런 풍경 사진에서 시각적인 질서가 돋보이려면 일단은 이 프레임의 정경, 그죠? 정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경, 원경,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지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 그 다음에 좀 입체감,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이든 간에 유사성의 원리가 적용되면 비교적 간결하고 어떤 시각적인 질서가 돋보이는, 즉 질서가 있는 사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특히 저도 주목했던 게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포르토피노라는 그런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요트들을 정박해 놓은 걸 보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가 있죠. 여기도 보면 그죠? 그래서 막 요트가 무질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제 하나의 어떤 패턴, 어떤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변에는 아주 좀 오래된 고색 창연한 이런 이제 아름다운 건물들이 대부분 다 파스텔 톤이죠. 파스텔 톤하고 약간 이제 붉은 적벽돌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교적 이제 시각적인 질서를 만든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이 초록색도 하나의 시각적인 질서, 즉 유사성의 원리에서 이 나무는 나무끼리 하나로 묶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 아래쪽에서 이 도시 풍경을 넓게 담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제 포르토피노 항구 건너편에 가면 이제 브라운 성이라고 있는데 그 브라운 성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운 성 자체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성 정원에 나가면 그 자체가 이제 전망대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찍었는데 또 약간 저는 이제 항상 풍경 사진, 즉 여행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이 전경에 사람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배치를 하면 이 사람이 마치 사진을 바라보는 그런 독자의 시선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라보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성분은 손가락을 또 가리키고 있잖아요.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더 지시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데 가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여행 사진을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보라.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으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가 잡힌다. 그랬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 사진 찍을 때는 가능하면 조리개를 조여서 찍습니다. 그죠? 조리개를 보통 이제 뭐 13, 16, 22, 또 어떤 렌즈 같은 경우에는 32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조리개가. 이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주면 초점은 물론 이 앞에 중요한 이 정도에 맞춥니다. 여기 좀 맞추는데 여기서부터 저 멀리까지, 여기는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초점이 다 선명하게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아주 넓은 이런 이제 이거는 피오르드 이제라고 캐나다 저 아주 서쪽에 있는 레버라도 주에 있는 그런 이제 빙하가 만들어낸 U자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을 이렇게 쭉 찍을 때도 바로 앞에서부터 저 멀리 바다까지 여기까지가 다 선명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심도를 깊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개를 22로 바짝 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잘 찍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주 좋은, 즉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먼저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찾아서 그 다음에 적절한 빛으로 간결하게 구성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도 저도 이 지역은 캐나다에 있는 아주 서쪽에 있는 조그만 그 어촌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일대를 이렇게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한참 이렇게 이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경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빛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구성할까?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이 적극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우선 가장 먼저 이제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먼저 찾아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나가실 때는 처음부터 바로 찍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라 그랬죠. 주변을 둘러보시고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촬영 포인트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대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들어오는 어떤 빛을 이용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제 프레이밍을 하고 셔터를 누르면 좋은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의 어촌들도 좀 많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메인이 되는 이 나룻배 하나 있죠. 이 배 하나, 모터보트가 있는 이 작은 배 하나를 정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니까 일종의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죠. 또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유사성의 원리도 여기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반영이 있으면 저기 이제 거울 효과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그마한 보트가 만들어내는 이 반영, 그 다음에 이 반영과 이 배 자체는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진다 그랬죠. 또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형상 같은 것도 한번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있는 약간 이제 그런 건물이 물에 반영된 이런 모습. 또 이쪽에 있는 나무를 쌓아놓고 있는 이 부분하고 밑에 반영된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건물에 이렇게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부터 이런 건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 그런 이제 풍경 사진이라 그러면은 항상 이 수직선, 수평선도 정확하게 잘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적의 포인터를 찾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그 다양한 카메라의 시점으로 한번 이제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바라나시가 아니라 저기 아그라에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타지마할 건너편에 있는 어떤 다리 위에서 이 강변을 보고 야무나 강변을 바라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다리가 있으면 다리 위에서 밑에 어떤 빨래를 널고 그 다음에 말려서 개는 이런 장면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으면 다른 불필요한 부분들이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찍고자 하는 이 빨래를 이제 갈무리하는 이런 장면들을 하나의 세의 시점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의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전체적으로 딱 질서정연한 이제 그런 사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빨래 자체만 찍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빨래를 갈무리하는 이 청년과 또 이 놀아달라고 조르는 이 꼬마아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같이 집어넣어 보내려 가지고 뭔가 여기서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 같은 게 이제 만들어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이 프레임 안에 이제 주 피사체, 보조 피사체, 배경 이게 세 개가 어울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표현되는 게 비교적 좋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약간 카메라를 세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이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바닥에 이제 바짝 엎드려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선 상태에서 카메라를 약간 45도 각도로 내려다보고 찍었거든요. 그렇게 찍으니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있는 것보다는 이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한 사람만 딱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저번 시간에도 우리 배웠지만 이제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순하고 간결하게 그 대신 의미 있는 대상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구성하라. 그리고 또 사진은 항상 마이너스 구성, 즉 뺄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것저것 다 넣는 것보다는 이제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빼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건 모든 사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갔다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죠? 거의 대부분의 사진들이 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게 구성한 사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도 한동안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 착륙하는 장면, 이제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거의 이제 사진 배우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 정도 찍었는데, 다행히 집이 이제 목동 쪽에 있어가지고 김포공항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자주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아가는 이런 장면을 찍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바닥에다가 이제 비닐이나 신문지 같은 거 알고 거의 누워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바닥에 누워서 특히 비행기를 찍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서 누워서 하늘로 올려다 보면서 이제 찍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비행기가 계류장에 뭐 착륙해 있는 그런 걸 찍는 건 별로 이제 임팩트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이제 바닥에 누워서 찍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색다른 사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비행기를 찍을 때는 셔터 속도를 빨리 해야 될까요? 늦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그죠? 비행기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빨리 해야 됩니다. 당연히. 비행기가 특히 이륙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쫙 이렇게 경험을 울리면서 비행기가 쫙 이륙하는데 이때 저녁이라도 거의 한 5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 정도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셔터 속도가 100분의 1초나 뭐 한 60분의 1초 이렇게 찍으면 비행기가 지나간 그런 이제 흔적만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비행기는 워낙 그 이제 이륙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가속이 붙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최소한 한 300분의 1초, 500분의 1초 이 정도로 찍어줘야 이제 이게 딱 고정돼서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찍어보니까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해서 비행기가 살짝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초 좀 더 어두워진 다음에 한 30초 정도로 셔터 속도를 주면 비행기의 이 불빛 있죠. 여기 있는 이 불빛, 이 불빛, 이 불빛, 또 어떤 비행기는 이쪽에 날개에도 불빛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선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도 역시 장도출을 이렇게 주면 이게 비행기 형상은 안 나타나고 이 선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이제 선만 쭉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네.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최적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를 이건 거의 개구리의 시점, 그죠? 개구리의 시점으로도 이렇게 촬영해 보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가장 좋은 최적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남들하고 똑같은 그런 시점에서 찍는 건 썩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멋있는 풍경이 있으면 삼각대 세워놓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찍거나 그냥 눈높이를 찍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의 개구리의 시점이나 강아지의 시점으로 찍으면 좀 더 색다르다. 또 남들과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사진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풍경 사진 역시 보통 이제 저는 풍경을 찍을 때 이른 아침 시간하고 또 저녁 늦은 오후 시간에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통 이제 아침 매직 아워가 지나고 아침 한 7시에서 8시 그 사이가 사진 찍기가 참 좋습니다. 어떤 경우 6시부터도 사진 찍는 경우가 좋죠. 그래서 이건 이제 캐나다의 동쪽에 있는 케벡시티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누가 봐도 아침에 빛이 아주 부드럽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빛이 이 동쪽에서 조금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쪽에 부드럽게 그림자가 지금 져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아주 부드럽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풍경 사진, 특히 이제 도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아침 시간, 아침 6시부터 한 8시 사이 이때 빛이 좋고 또 오후 한 4시부터 6시 요즘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빛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이런 풍경 사진을 찍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 아래쪽에 있는 이 잔디밭과 꽃 이걸 해서 프레임 속의 프레임으로 또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도 이 현장을 잘 관찰하면서 프레임 속의 프레임도 같이 구사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더 좋은 건 조금 기다렸다가 이 가운데 있는 길, 이 사이로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에 있는 그 케벡시티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거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뭐 대학 캠퍼스 건물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가지만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이 캠퍼스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캠퍼스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기도 좋고 이제 그래서 아주 또 유럽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면 사진 찍을 거리가 아주 많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또 이 그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에 있는 염전 사진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염전 사진을 찍을 때도 뭐 이른 아침이나 아니 한낮보다는 좀 비교적 늦은 오후 시간.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태양 여기 이제 반영이 돼 있죠.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산 넘어 바로 해가 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태양을 살짝 집어넣고 이 반영과 이 반영을 이용해서 찍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이 뒤에 말까지 같이 집어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더 단순하게 찍겠다 그러면은 이 부분 염전 작업하는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라주는 게 더 임팩트한 그런 사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만나면 모든 상황이 좋잖아요. 일단은 빛도 좋죠. 그리고 의미 있는 대상들도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옮겨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해가 지기 전까지 이 태양이 살아기 전까지 한 30분 가까이 계속 찍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가장 좋은 사진을 한 장 골라낸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빛이 좋고 의미 있는 대상이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찍어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늦은 오후 시간에 이제 해가 서쪽에서 비스듬하게 이쪽에서 서쪽이거든요. 서쪽에서 이제 해가 지니까 이쪽에 그림자가 지금 지죠. 그림자가 지고 또 이쪽에 반영이 또 이제 펼쳐지니까 또 역시 좋은 풍경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서 풍경 사진을 배치할 때 이 유사성의 원리가 참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이 바닷가에 있는 이런 이제 하여튼 바다에 있는 풀이죠. 이런 이제 바다풀, 여기 바다풀 이런 것들이 다 색상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오후 시간에 황금빛을 받으니까 이게 약간 이제 약간 누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작은 섬도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의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 유사성의 원리에 의한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경, 중경, 원경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약간 살짝 3분할 구성으로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와 여기, 여기. 그죠? 물론 또 이때는 이 두 개가 워낙 이렇게 이제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삼각형을 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 대상을 정 가운데 배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치면 분명히 좋은 빛이 좋고 의미 있는 대상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두 컷만 찍지 마시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포인트에서 한번 여러 컷을 찍어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사진을 골라내자. 저도 여기 갔을 때도 한 열 몇 장 정도 찍었었거든요. 열 몇 장 찍어서 그 다음에 이 한 장을 골라낸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조금 더 찾아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사인도 또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비교적 이제 좀 시각적인 질서가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근데 이쪽 지역은 꽤 복잡하죠. 이런 지역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아예 찍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라든지 마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장 풍경,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이런 풍경을 찍을 때도 역시 빛이 부드럽고 또 긴 그림자가 짓는 이런 늦은 오후 시간에 빛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우팔 모려시장이거든요.
근데 월요 시장에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면 구석구석구석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석구석 돌아보시고 또 시장 자체가 워낙 또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결하고 단순하게 구성하기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곳은 저거 양 사진 보셨죠? 이제 양을 틀을 깎아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 메어 놓은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 또 그쪽에는 이 양고기, 양꼬치가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양꼬치를 이 석탄불에다 구우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늦은 오후 시간에 빛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니까 이 연기 사이로 빛이 이렇게 이제 쫙 퍼지는 그런 장면이 되니까 훨씬 더 좀 분위기가 있죠. 이 두 개 어떤 이 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풍경들이 아주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바로 이쪽에다가 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한 5.6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뒤쪽 부분은 흐릿하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이 주 포인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개방해서 때로는 이 뒤에 복잡한 배경을 좀 더 가능하면 덜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빛과 그림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또 단순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건 이제 제주도의 모슬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모슬포, 포는 이제 포구라는 뜻이고, 모슬이란 말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모슬, 모슬모슬하다. 모슬. 제주도 방언입니다. 제주도 방언인데, 이 모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모래란 뜻입니다. 모래. 이제 조금은 약간 좀 감이 잡히죠. 모래, 모슬.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이 그 모슬포에는 옛날부터 모래가 되게 많았답니다. 모래가 많아서 모슬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고, 또 이 모슬포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먹는 아주 이제 한식집에 가면 좀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생선 중에 하나가 약간 이렇게 조기의 일종 같은데 아주 작은 조기 있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그물에서 갈무리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의 이때 이제 모슬포가 제주도의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늦은 오후 시간, 그러니까 해가 거의 한 지기 한 10분 정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로 이때는 태양이 수평선 바로 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부드럽고 아주 이제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빛이 부드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이 있는 풍경 사진, 또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풍경 사진, 이제 이런 거 찍기 참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보면 뭔가 좀 연상이 되죠, 그죠? 저도 이 사진 찍을 때 이제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미술책에서 많이 봤던 밀레의 만종, 그죠? 이런 사진들이 좀 약간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노동하는 장면이 아주 숭고하다. 어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풍경을 찍을 때도 이런 빛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빛.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좀 오후 한 3시 정도 경에는 한림항에서 또 이와 비슷한 장면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후 세생의 빛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찍은 건 거의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사진에서 빛이 중요하냐면 빛 자체가 어떤 하나의 독특한 컬러, 색상을 만들어내고 이 색상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진에서 빛이 참 중요하다. 또 이 빛이 만들어내는 색상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사진에서 빛이 중요하고 또 색상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도 고인돌 사진도 한동안 또 찍었었는데,
이 고인돌 사진 가지고도 언젠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 이제 고인돌 사진을 이제 찍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제를 하나 정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고인돌을 주제로 정했다. 그러면은 한낮에 찍는 사진은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쉽고 또 편한 사진이고. 근데 이제 이때 저는 저녁 매직아웃 때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매직아웃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아직 하늘색은 푸르게 빛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시골 마을의 작은 이런 빛들은 좀 이제 약하게 좀 빛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빛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진 어떻게 찍었을까요? 프레시, 네? 프레시 썼다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대를 세워놓고 이때는 이제 빛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최소한 노출을 한 20초에서 30초 정도로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작은 랜턴 같은 걸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쪽 부분 이렇게 그다음에 이 앞쪽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제 그 플래시를 이렇게 쭉 이제 칠해 주는 거죠. 같이. 그렇게 해주면 이 주 대상만 돋보이게 표현이 되고 나머지 후레쉬 불빛이 닿지 않는 이 부분은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의 빛을 이용해서 또 이 자연의 빛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 거의 달이 초성달이었는데 초성달이 초성달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노출을 30초 동안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출을 좀 길게 주면 그 사이에 이 달이 공전을 하고 이제 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정확한 그 반달이 안 나옵니다. 초성달이 안 나오고 좀 움직인 한 30초 동안 이게 움직였다는 그런 이제 흔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초성달이 초성달로 정확하게 나오려면 섹터속도를 빨리 해야죠. 그죠? 한 10분의 1초나 20분의 1초, 한 31초 정도로 하면 이 조성달이 이제 딱 그 정지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성 여러분들이 달, 보름달 같은 게 뜨면 추석 때 이제 보름달에 뜨면 이 보름달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름달이 생각보다 찍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름달 자체는 태양을 직접적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아주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보름달 자체의 어떤 디테일이 나오도록 노출을 상당히 마이너스로 준다는 이야기죠. 마이너스 3단계나 4단계 정도를 주면 이 주변의 하늘은 아주 어두워지고 그 보름달 자체의 디테일은 이제 토끼가 방아를 찍는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망원을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이 부분들은 이런 만약에 배경 위에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까이 있는 이런 뭐 선돌이라든지 고인돌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 플래시를 한번 터뜨린다든지 또 플래시를 한번 비춰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프라하의 저녁 매직아웃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풍경 사진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낮에 그냥 보고 찍겠지만 우리 사진가들은 여기 이런 데 가면 항상 삼각대를 가지고 이것도 노출을 30초 정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당시에 프라하 볼타바 강에 가면 유람선이 다니거든요. 유람선이 30초 동안 움직인 그런 흔적입니다. 이런 흔적이고 여기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조그만 그런 이제 하여튼 물건 이 하얀색 그런 이제 어떤 물체가 30초 동안 이렇게 쭉 흘러갔다는 그런 이제 표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둑을 하나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물이 대체로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잔잔하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비교적 천천히 얘가 30초 동안 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반영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게끔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직아웃 때 찍으니까 빛을 받는 부분은 밝게 나오고
빛을 받지 않는 이 하늘 부분은 좀 어둡게 표현됐죠. 네, 그 덕분에 아주 좀 약간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사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자신만의 그런 이제 풍경 사진을 찍어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신만의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저속 셔터로도 괜찮고 또 고속으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카메라 시점을 이용해서 찍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다중 노출로 해도 괜찮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틸팅 샷이나 그 다음에 패닝 샷, 카메라 회전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찍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주에 있는 보문호수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 떨어진 이 벚꽃나무 이파리를 장노출을 주고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각대를 세워놓고 이제 이 벚꽃잎이 흘러가는 봄날은 간다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출을 30초 정도 줬습니다. 뭐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30초 동안 움직이지 않은 그 벚꽃잎들이 이 연잎 있죠. 연잎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 배경을 이루는 부분은 이제 만개한 그런 벚나무가 이 호수 바닥에 비쳐 있는 거죠. 그래서 호수가 그렇게 깊지 않고 아주 얕은 그런 호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풍경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이제 저속 셔터, 이건 이제 암스테르담 중앙역이거든요. 이걸 찍을 때는 삼각대를 세워놓고 30초 정도 노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30초 노출을 주니까 이렇게 이제 기차가, 즉 트램이 여기서 쭉 출발할 때 셔터를 눌렀으니까 기차가 쭉 지나갈 때까지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풍경 사진을 한번 또 찍어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메제와가 살짝 지났기 때문에 하늘은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 사천진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한 5년 전에 겨울날에 이제 가니까 강원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제 이제 일출이 시작되면 바로 이제 그 아주 쏜살같이 이 배가 전속력을 내어가지고 의상으로 달려가거든요. 특히 동해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이제 셔터 속도를 그래서 1000분의 1초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 1000분의 1초로 설정했냐면 배가 워낙 빨리 달리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파도에 의해서 배가 아래 위로 이렇게 줄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배가 솟구칠 때 그 장면을 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이 배가 달릴 때 이 퍼지는 이 물방울 있죠. 이 물방울도 같이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이제 고속 셔터를 이용하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파도의 알갱이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찍으시면 되고, 또 이때 셔터 속도는 뭐 느리게 하면 이런 표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멋있는 장면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풍경 사진을 찍는데 이걸 이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고속 셔터, 즉 10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주제가 잘 표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하여튼 저는 뭐 비행기만 있으면 자주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속 셔터로 움직이는 대상의 움직임을 정지시켜서 표현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을 최소한 아까 얘기했죠. 3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어야 이 비행기가 딱 정지돼서 표현된다. 그죠?
물론 500분의 1초도 해야 되고 뭐 1000분의 1초도 찍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비행기가 좋은 그런 이제 시간대는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해가 뜨거나 아니면 저녁에 석양이 내리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비행기 사진 찍기가 참 좋죠. 그리고 이 하늘이 아주 푸르스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 하늘과 그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이런 이제 그 노란색하고 같이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보색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작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접근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풍경 사진을 찍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물 그 자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물 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 월곤님, 얼음 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수지에 그 얼음 구멍. 네. 예, 겨울 되면 저수지에 이제 얼음이 얼었다가 그 얼음 숨구멍이라고 그러죠. 숨구멍이고 마침 그 위에 이제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하얗게 된 건 얼음 위에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쌓여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이제 뭐 얼음이 얇게 이렇게 좀 쌓여있고 이 부분은 희한하게 또 눈이 안 쌓였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부분은 좀 숨구멍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따뜻한 모양이죠. 그래서 얼음이 쌓이지 않고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이제 하여튼 묘하게 생긴 이런 이제 형상으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저수지 위에 있는 얼음의 그 숨구멍 형상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 전체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무가지. 그죠?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프랙탈 구조라 그러기도 한데 이 프랙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뭐 신경계 있죠. 혈관계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실핏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간 혈관, 그다음에 아주 이제 큰 대동맥 뭐 이제 그렇게 쭉 확장이 되잖아요. 이제 그게 기본적인 우주를 이루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프랙탈 구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형상으로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면 갯벌도 그렇고 이제 그 하계망, 저 강줄기를 쭉 바라보면 또 이와 비슷한 규모는 서로 다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어떤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리아서식 해안이라고 그러죠. 서해안에 있는 그런 리아서식 해안, 남해안의 그런 해안선도 공중에서 바라보면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그 하나의 어떤 패턴이 아주 큰 것까지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확장된다는 이야기죠. 나뭇잎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여기도 보면 아주 작죠, 그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이거는 상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류로 또 만들어지고 이 중류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또 큰 하류로 이제 큰 강줄기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호수라든지 바다처럼 또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나무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프랙탈 구조를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걸 또 잘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정도 단계까지는 봐야죠. 그래서 이미 이제 잘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풍경 사진에서도 여러분들만의 풍경 사진을 찍으려면 이게 얼음이 아니라 여기서 이거 얼음 자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외에 또 다른 무언가로 이제 상상하게 만들어주자. 이걸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하기보다는 상상하게 만들자. 이런 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은 어떤 형상이란 거는 아시겠죠? 아시는데 이게 뭘 찍었을까? 이건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잘 모르겠죠? 아이 아닙니까? 네. 어쩜 그렇게 잘 맞추세요? 바위는 뭐 바위 일종인데요. 바위에서 나온 이거는 이제 수원 화성에 가면 장안문 있죠. 수원 화성에 이제 성벽돌의 아래쪽에 있는 옛날에 이제 정조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성벽돌입니다. 성벽돌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그 화강암이 거의 한 300년 이상의 시간을 겪으면서 또 풍화가 되고 침식이 되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화강암 그런 재질이라는 거 보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각종 뭐 매연이라든지 또 먼지와 어떤 빗물 막 이런 것들 시간이 겹쳐져 가지고 또 묘한 이런 형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것의 이 전체적인 형상은 뭘로 보이나요? 왼쪽은 얼굴, 그렇죠, 네. 오른쪽은 닭 모양 같네요. 네네네. 그죠. 이 왼쪽은 이제 뭐 우리가 박수건 화백의 어떤 이제 그런 여인의 그림 같기도 하고, 그죠. 또 이게 저도 참 신기했던 게 어떻게 그 작은 성벽돌 아랫부분에서 이런 어떤 자연이 만든 이런 형상들이 나왔을까. 물론 이건 매크로라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한 몇 센치밖에 안 되거든. 한 2, 3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렌즈로 이제 찍은 100mm 매크로 렌즈로 찍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걸 이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닭이라든지 새의 형상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또 하나 황소의 형상도 보입니다. 이거 황소 뿔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황소의 머리, 소의 머리, 그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걸 이제 단번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각도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7시 50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8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